제3부 1통 천하, 제13건 천하는 하나 되고 제20장 호부를 훔친 신릉군. 왕손 자초를 함양으로 보낸 진소양 왕은 곧이어 장수들을 불러 말했다. 이제 볼모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마음 놓고 한단성을 공격하라는 의미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부터 진나라 군의 한단성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풍전등화. 글자 그대로 조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었다. 조효성왕은 가슴이 타는 듯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더욱이 구원군인 위나라 장수 진비가 한단으로 오던 도중 업당에서 멈춘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초나라 춘신군도 국경 근처까지 와 행군을 멈추었습니다. 진나라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두고 설상가상이라고 하는가. 신하들의 입에서 항복하자는 소리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효성왕은 이를 악물었다. 항복만은 하지 않으리라. 공격하는 진소양 왕의 오기와 방어하는 조효성 왕의 오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한단성 백성들 뿐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람의 뼈를 태우고 자식을 서로 바꾸어 먹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어린 자식을 서로 바꾸어 먹었을까? 가히 한단성 안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급기야 한단성을 사수하기 위해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아들로 이동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전사란 나라에서 운영하는 객관을 말한다. 어느 날 이동은 평원군을 찾아가 따지듯 물었다. 대군께서는 조나라가 망하는 것이 걱정되지도 않습니까? 평원군이 대답했다. 조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할 터인데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자 이동이 큰 소리로 외쳤다. 대군은 그동안 국록을 받아 식객 3,000명을 길렀으면서 어찌 국난을 맞아 나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말로만 근심을 하는 것이오? 또한 백성들은 서로 자식을 바꾸어 먹을 정도로 굶주리고 있는데 대군은 어찌하여 3,000식객을 먹여 살릴 궁리만 하는 것이오? 그러고도 대군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하십니까? 이동의 꾸짖음에 평원군은 불현듯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창고의 문을 열어 모든 곡식을 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한편 문객 3,000명으로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이동이 그 결사대의 대장을 자원했다. 이튿날 밤 이동은 3,000 결사대를 이끌고 성문을 열고 나가 진나라 군영을 습격했다. 예상치 않은 기습에 왕을은 당황했다. 겨우 군대를 수습하여 30리 밖으로 후퇴했다. 모처럼 만의 승리였다. 이를 계기로 한단성 안의 군사는 사기가 올랐고 흔들리던 백성들의 민심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러나 결사대의 대장인 이동은 중상을 입었다. 평원군은 그를 살리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조효성 왕도 이동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 공로를 기려 이동을 이후에 봉했다. 이는 땅 이름으로 지금의 하남성 5년 서남쪽 일대이다. 이동과 3,000여 결사대의 활약으로 일단 위기에서 벗어난 평원군은 처남인 위나라 공자 신릉군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사자를 보냈다. 지금 한단성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군은 천하의 높은 의기를 자랑하면서 어찌하여 곤경에 처해 있는 우리 조나라를 못 본 척하십니까? 친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릉군. 위소왕의 막내 아들이자 위알리왕의 이복동생이다. 어질고 의기가 높아 맹상군, 평원군, 춘신군과 더불어 전국사군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조나라 평원군과는 천암매부간이다. 그의 집에도 3,000여 명의 선비들이 식객으로 머물고 있었다. 유독 정보 수집에 능한 신릉군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다. 그는 혁기를 좋아하여 자주 위알리왕과 혁기를 즐겼다. 혁기란 바둑이다. 지난날의 일이다. 어느 때인가 위알리왕과 신릉군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내관이 들어와 다급히 보고했다. 조왕이 우리 땅을 침범하기 위해 국경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알리왕은 놀라서 바둑돌을 내던지며 조정으로 나가 대신들을 소집하려 했다. 그러자 신릉군이 위알리왕을 잡아 앉히며 말했다. 침공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왕이 사냥하러 나온 것일 뿐입니다. 위알리왕이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는데 다시 내관이 들어와 아뢰었다.
조왕은 사냥하러 나온 것일 뿐 군사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위알리 왕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신릉군에게 물었다. 그대는 조왕의 움직임을 어찌 그리도 잘 아는가? 별것 없습니다. 제 문객 중에 정탐하는 일에 능한 자가 있어 늘 조나라 일을 제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알았을 뿐입니다. 위알리 왕은 탐복했지만 그 능력을 두려워해 그 후로 신릉군에게 국정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 신릉군의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일화이나 만일 그가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일부러 놀라는 체하여 위알리 왕의 경계를 사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다. 어쩌면 애당초 신릉군에게는 국정 운영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맹상군에게 풍원이라는 특출난 문객이 있었듯이 그리고 평원군에게 모수라는 식객이 있어 위기를 넘겼듯이 신릉군의 문화 중에도 후세까지 이름을 날린 문객이 한 명 있었다. 바로 후영이라는 사람이었다. 잠시 후영에 대해 얘기해 보아야겠다. 후영은 후생이라고도 불린다. 그의 신상에 관하여 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이는 70세인데 집이 가난하여 대량성 이문의 감자 노릇을 하였다. 대량성에는 총 20개의 성문이 있었다. 그중 동문을 일컬어 이문이라 했다. 감자란 문직이라는 뜻. 성문을 지키는 문직이었으니 천한 신부님에 틀림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은자였다. 지혜롭고 학식이 높으나 시정 속에 묻혀 지내는 현자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 그와 가까이 어울려 지내는 지인들조차 그가 은자인 줄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하게 여기는 점은 있었다. 후영 노인은 별나게도 바둑의 명인이었던 것이다. 당시 바둑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만 유행했던 것으로 지식의 척도이기도 했다. 단순히 놀이로서 즐기기보다는 바둑을 군사나 천하대세에 비유하는 풍조 때문이었다. 그런데 천한 문직이 신분의 후영이 어찌 바둑의 명인이라는 말까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주제를 모르는 노인이로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후영을 비웃었다. 후영에게는 바둑 제자 겸 친구가 있었다. 시장에서 도살업을 하고 있는 주애라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친구라고 했지만 주애는 젊고 몸집도 크고 힘도 셌다. 장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70세가 넘은 문직이 노인과 30대 초반에 험악하게 생긴 도살업자가 물과 물고기의 관계인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 바둑을 두곤 했다. 아니 바둑을 통해 후영이 주애에게 병법과 천하에 돌아가는 일을 가르치곤 했다. 바둑을 두는 자가 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상대를 이길 수 없다. 이러한 후영의 가르침에 주애의 바둑 솜씨는 점점 정교해져 갔다. 후영 노인이야말로 위나라 최고의 바둑 명인이다. 시장거리에서부터 나돌기 시작한 이러한 소문은 위나라 제1의 군자 신릉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바둑을 좋아하는 신릉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군. 문직이 노인이 바둑의 명인이라니. 문객을 통해 후영의 바둑 솜씨를 확인해 오게 했다. 다녀온 문객이 아쉬운 듯 말했다. 5판을 두었는데 5판 모두 한 점 차이로 졌습니다. 조금만 더 연구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문처럼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5판 모두 한 점 차이라. 신릉군은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면서도 그 재능을 감추고 사냐나 시정에 숨어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다. 그러한 인물을 감별하는 눈을 그는 갖고 있었다. 진짜 고수로군. 후영이란 노인은 은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직감한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노인을 내 문객으로 모셔야겠다. 사람을 시켜 재물을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 몸을 닦고 행실을 깨끗이 한 지 수십 년. 성문 지키는 문직이 노릇을 한다 하여 어찌 이유 없이 공자의 재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절이었다. 더욱 마음에 끌린 신릉군은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후영 노인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신릉군은 미리 집안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빈객들을 불러 모은 후 집을 나섰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오리다. 신릉군은 왼쪽 자리를 비운 채 직접 말고삐를 잡고 수레를 몰았다. 당시 수레를 탈 때는 왼쪽이 상석이요 오른쪽이 하석이었다. 신릉군이 왼쪽 자리를 비워둔 것은 후영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마음에서였다.
이것을 본 빈객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관절 누구를 모시러 가기에 저렇듯 신릉군이 공손한가? 위나라 최고의 명사이자 왕족인 신릉군이 몸소집까지 찾아와 초빙하자 후영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후영은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록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신릉군은 수레 옆에서 말고삐를 잡고 공손히 서서 기다렸다.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서로가 한마디씩 떠들어댔다. 신릉군께서 친히 후영 노인을 데리러 왔다는군. 별일도 다 있네. 문지기 노인이 뭐 대단하다고? 바둑을 두기 해서인가? 한 시각 가까이 저러고 서 있으니 신릉군도 대단하구만. 이윽고 후영이 다 떨어진 의관을 차려입고 문 밖으로 나왔다. 한참 동안 기다리게 했으면 사죄의 한마디쯤 할 법도 하다. 그런데 후영은 아무 말 없이 훌쩍 수레에 올라탔다. 당연하다는 듯이 비어있는 왼쪽 자리에 가서 앉았다. 이를 본 구경꾼들 사이에 또 한바탕 술렁임이 일었다. 어떤 이는 후영을 욕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신릉군을 칭찬하기도 했다. 사양하는 말도 없이 대뜸 상석에 가서 앉내그려. 후영 노인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로군. 그래도 신릉군은 전혀 노기를 띤 모습이 아닌데 오히려 기뻐하시는 모습이군. 과연 도량이 넓으신 분은 다르구나. 이런 수군거림에 아랑곳 없이 신릉군은 후영을 상석에 태운 채 말을 몰았다.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로로 접어들자 후영이 신릉군을 돌아보며 청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친구가 시장에서 도살업을 하고 있는데 가는 길에 잠시 그곳에 들렀으면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신릉군은 기꺼이 말머리를 시장 쪽으로 돌렸다. 시장이란 곳은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신릉군이 이문 문지기인 후영을 상석에 태우고 시장 거리로 들어서자 이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광경을 구경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신릉군이 문지기 노인을 상석에 앉힌 채 수레를 모네. 이런 가운데 후영이 한 도살장 앞에 이르러 말했다. 여기입니다. 공자께서는 수레를 세우고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신릉군이 수레를 멈추자 후영은 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도살업자인 주애의 가게였다. 여보게 잠시 할 말이 있네.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영은 주애를 붙잡고 한참 동안이나 무슨 얘기인가를 나누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별 얘기는 아닌 듯 했다. 아마도 자신이 신릉군의 집에 초빙되어 가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일부러 시장을 들른 듯 했다. 꽤 시간이 흘렀다. 신릉군으로서는 화가 나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지루해하거나 불쾌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싱글벙글거리며 고개를 들어 시장 거리를 둘러보았다. 이를 보고 분개한 것은 오히려 시장 사람들과 신릉군을 따라온 시종들이었다. 참으로 무례한 자로다. 어찌 신릉군에게 저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는가? 한참이 지나서야 후영은 가게 밖으로 나왔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역시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후영은 당연한 표정으로 수레에 올라탔다. 이윽고 신릉군의 수레가 집에 당도했다. 대청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빈객들은 신릉군이 데리고 온 손님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느 대단한 귀빈을 모셔오는가 했더니 이게 무엇인가? 고작 동문을 지키는 문지기 노인을 데려온 것이 아닌가? 더 기막힌 일은 후영을 가장 높은 상석에 앉히고 일일이 빈객들에게 소개시키는 신릉군의 태도였다. 이렇게 그날의 일은 끝났다. 그날 저녁 후영은 생애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아니 그러한 대접은 그날만으로 그친 게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후영은 신릉군의 3천여 문객 중 최고 빈객으로 대접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후영은 그렇게 수년간을 지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정도 되면 신릉군을 위해 뭔가 조언을 해줄 법도 하건만 후영은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딱 한 번 조나라 재상 우경이 진나라의 수배령을 받은 위제를 위해 신릉군의 집을 찾았을 때 우경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는 신릉군에게 위제를 위해 조나라 재상직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우경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하고 호된 꾸지람을 내린 것이 고작이었다. 이것을 어찌 신릉군이 모를 것인가?
그는 자신을 위해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는 후영이 은근히 섭섭하고 불만스러웠다. 하루는 후영과 단둘이 있을 때 자신의 심정을 피력했다. 선생은 저를 위해 뭔가 일러주실 말이 없으십니까? 후영이 대답했다. 저는 이미 공자를 위해 힘을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하셨는지요? 이미 힘을 다했다. 신릉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언제 후영이 자신을 위해 도움을 준 적이 있었던가? 우경의 일을 꾸짖은 것을 말함인가? 이미 힘을 다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요? 제가 공자를 처음 뵌 날 저는 이문이 문지기이면서도 공자께서 친히 수레를 몰고 오게 하여 한참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또 굳이 들르지 않아도 될 시장 거리로 나가 제 친구와 얘기를 나누며 공자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자의 공손함과 인망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자께서는 공손히 저를 기다려주셨고 이에 사람들은 소생을 욕하고 공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공자의 명망은 더욱 천하에 드높아졌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히 공자께 보답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오! 신릉구는 불현듯 머릿속이 환히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 돌이켜보니 그날 이후로 신릉군의 주변으로 많은 선비들이 몰려들었던 것이다. 신릉구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제가 선생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릉군의 솔직한 사죄에 후영은 다시 말했다. 실은 공자를 위해 한 사람을 천거하고 싶습니다만 아직 때가 아닌 듯하여 미루고 있습니다. 인제 천거라는 말에 신릉군은 귀가 번쩍 트였다. 천거하고 싶은 분이 누구신지요? 그날 제가 시장에 들러 얘기를 나누었던 주애라는 사람입니다. 비록 도살업자이지만 당대 보기 드문 힘과 결단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쓰실 데가 없을 것입니다. 미리 사귀어 두시는 것은 괜찮을 듯 싶습니다만. 그날로 신릉구는 주애를 찾아가 상객으로 모시고자 했으나 주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응하지 않았다. 많은 재물을 보내기도 했으나 모두 되돌아왔다. 몸이 다른 신릉군이 후영에게 하소연했다. 내가 그동안 별 수단을 다 썼지만 주애라는 분은 통 승낙하질 않는군요. 어째서일까요?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애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현자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 조나라 평원군으로부터 질책성 짙은 원병 요청이 날아왔다. BC 257년 진소양왕 50년, 위알리왕 20년의 일이었다. 한단성을 구해주시오. 신릉군은 매부인 평원군을 도와주리라 결심하고 이복형인 위알리왕을 찾아가 청했다. 진비 장군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한단을 구하러 가다 말고 업당에 머물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진군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위알리왕이 변명했다. 조나라를 도우려다가 진나라의 노여움을 사면 공연히 우리만 손해가 아닌가. 사세를 관망하다 적당히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진격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네. 집으로 돌아온 신릉군은 문객들을 모아놓고 분개했다. 우리 왕은 지나치게 진나라 눈치를 보고 계신다. 왕께서 조나라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 혼자라도 한단으로 가 진나라 군대와 싸우리라. 그것이 진정한 사나이의 길이 아니겠는가. 나라의 이익보다는 대의. 이것이 전국 사군이 각 나라 왕이나 신하들과 다른 점이었다. 의협이 사상이다. 신릉군의 죽음을 각오한 결의에 문객들도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도 공자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1천여 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었다. 그날로 결사대는 대량성을 출발했다. 결사대장인 신릉군은 이문을 지나면서 자신의 상객이자 문지기인 후영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고했다. 나는 한단성에 가서 죽을 작정이오. 백발이 성성한 후영이 대답했다. 장하십니다. 공자께서는 부디 분투하시기를. 저 또한 함께 행동하고 싶으나 몸이 늙어 따라갈 수 없겠습니다. 그뿐이었다.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냉정한 말이 있을까? 신릉군이 일부러 후영을 찾아와 작별 인사를 고한 것은 그러한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죽음을 결심한 자신을 위해 뭔가 기책이라도 들을까 해서였다. 그런데 후영은 어떠한가?
늙어서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다. 고작 이 말뿐이 아닌가. 얼떨결에 작별을 고하고 이문을 떠나오긴 했지만 신릉군은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몸이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나를 만류하거나 계책을 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후영 선생은 늙음을 핑계로 자신만 살고자 했다. 내가 그동안 선생을 위해 쏟은 정성을 봐서라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뭔가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괘씸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도저히 그대로 길을 갈 수가 없었다. 수레를 돌려라. 신릉군은 일천 결사대에게 잠시 기다리게 한 후 후영을 만나기 위해 다시 이문을 향해 달렸다. 이문 앞에 이르렀을 때 신릉군은 주춤했다. 후영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음을 지었다. 역시 돌아오셨군요. 선생은 내가 돌아올 줄 아셨습니까? 당연하지요. 제가 그렇듯 변변치 못한 전송을 해드렸는데 공자께서 그냥 떠나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릉군은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선생에 대해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자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선생께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요? 후영은 다시 한번 누런 이를 드러내며 신릉군을 이문 옆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지금의 일천 결사대로 한단성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그렇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저인들 어찌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평원군과의 의리를 생각하면 이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제게 좋은 계책을 일러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공자를 위해 군사 10만을 드리겠습니다. 10만 대군이라는 말에 신릉군은 자신도 모르게 후영의 손을 움켜잡았다. 그 정도 병력이라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선생께서 무슨 수로 그 많은 병력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업당에는 진비 장군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머물러 있습니다. 공자는 그 10만 대군을 취하여 한단성으로 달려가십시오. 신릉군은 후영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했다. 한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후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병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호부가 필요하지요. 호부란 나라의 군사를 출동시킬 때 쓰는 일종의 부절이다. 길이는 6치로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왕이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가 지닌다. 부절의 모양새가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어 호부라고 불린다. 두 개의 부절을 합쳐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병력을 움직일 권한을 갖게 된다. 병부라고도 한다. 그 호부만 있다면 진비의 10만 대군을 공자의 병력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영은 쉽게 말하고 있지만 신릉군은 아직도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호부는 왕의 침소 깊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조나라를 도울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내게 내줄 리 없지 않습니까? 신릉군의 반문에 후영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거야 훔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지금 왕께서는 여의를 가장 총애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의라면 얼마든지 왕의 침소를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여의를 시켜 진비가 지니고 있는 호부와 짝이 맞는 호부를 훔쳐내십시오. 그제야 신릉군은 어렴풋이 후영이 말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지난 일이었다. 여희의 아버지가 어떤 사내에게 살해를 당했다. 여희는 원수를 갚고자 3년 동안 백방으로 살해범을 수소문했으나 끝내 범인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했다. 위알리 왕에게 부탁하여 수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여희는 신릉군을 찾아와 울며 매달렸다. 부디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신릉군은 그날로 문객들을 풀어 거리로 내보냈다. 원래 신릉군은 위나라 제1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 방면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찾아냈습니다. 여희의 부탁을 받은 지 보름만이었다. 신릉군은 여희에게 보고 후 그자의 목을 베어 여희에게 건네주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여희는 감격하여 말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공자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시키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후영의 얘기를 듣는 동안 신릉군은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그렇다. 여희라면 나를 위해 호부를 훔쳐내줄 것이다. 그 호부를 훔쳐내기만 하면 업당의 10만 대군은 고스란히 신릉군의 수중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신릉군은 안개 속을 헤매다가 밝은 햇살을 본 듯했다. 과연 선생은 현자이십니다. 그 길로 궁으로 들어간 신릉군은 비밀리 신복내관을 통해 여희에게 부탁했다. 왕의 침소에 보관되어 있는 호부가 필요합니다. 여인은 전국시대의 여인답게 의리가 있었다. 신릉군은 나의 은인이다. 어찌 보은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여인은 위알리 왕이 술에 취해 잠자는 사이 호부를 훔쳐 내관에게 건넸고 내관은 다시 그것을 신릉군에게 전했다. 여의를 통해 손쉽게 호부를 얻은 신릉군은 곧 이문으로 가 진짜로 후영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러자 후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만일 진비가 복종하지 않고 호부의 진위를 확인하려 들면 그때는 어쩔 작정이십니까? 그렇군요. 어찌해야 좋을까요? 이제 도살업자인 주애를 쓸 때가 왔습니다. 만일 진비가 의심하고 호부를 왕께 확인하려 들면 주애를 시켜 그 자리에서 진비를 죽이십시오. 주애는 능히 그럴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벼란간 신릉군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영이 물었다. 왜 우십니까? 장차의 일이 두려워서입니까? 신릉군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진비는 충성스러운 위나라 장수입니다. 그는 필시 호부를 확인하려 들 것이고 그러면 저는 죄 없는 진비를 죽여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을 따름입니다. 어찌 저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울었겠습니까? 이때 후영의 입에서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 흘러나왔다. 괴로운 일이기는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직하고 충성스런 진비 장군의 저승길에는 반드시 길동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릉군은 후영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려니 생각했다. 후영과 헤어진 신릉군은 곧장 시장 거리로 달려갔다. 주애의 가게로 들어가 부탁했다. 이번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청에도 불구하고 매번 거절했던 주애는 어찌된 일인지 그날만은 순순히 승낙했다. 기꺼이 공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후영으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것이 분명했다. 이제 모든 것을 갖춘 신릉군은 주애를 호위무사로 삼아 일천결사대와 함께 업당으로 향했다. 업은 지금의 하북성 임장현이다. 훗날 삼국시대 때 조조의 근거지로 유명해진 바로 그 업이다. 한단에서 동남쪽으로 약 90리 떨어져 있다. 업당에 당도한 신릉군은 주애를 데리고 진비가 머물고 있는 본영에 들어갔다.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하는 진비를 향해 신릉군은 호부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한단성을 구원하라는 왕명이요. 장군께서는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소. 왕께서 장군의 노고를 염려하시어 특별히 나를 보내셨소. 이제부터는 내가 군대를 지휘할 터이니 장군께서는 대량으로 돌아가 쉬십시오. 진비는 신릉군이 건넨 호부와 자신이 갖고 있던 호부를 맞춰보았다.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후영의 짐작은 맞았다. 과연 진비는 신릉군의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공자께서는 며칠간 기다려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한 후에 군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비를 죽이기 싫은 신릉군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애써 그를 설득하려 들었다. 지금 한단성은 바람 앞에 등불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구원해도 늦을까 말까인데 어느 여가에 며칠을 기다린단 말이오. 진비가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는 장수였더라면 그토록 허무하게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진비는 충직한 사람이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곧 사람을 대량으로 보내 왕명을 확인할 터이니 그때까지만. 진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신릉군 옆에 있던 주애가 느닷없이 소매 안에서 40근짜리 철퇴를 꺼내들어 진비의 머리통을 향해 후려쳤다. 퍽! 두개골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진비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신릉군의 발 아래 쓰러졌다. 도살자다운 재빠르고 정확한 솜씨였다. 이런 면에서 후영은 적절한 때에 주애를 천거하여 적절한 일을 맡긴 셈이었다.
신릉군은 머리통이 깨져 죽은 진비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새삼스레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이미 대량성 이문에서 진비를 위해 애도의 눈물을 뿌리지 않았던가. 이때부터 모든 것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신릉군은 밖으로 뛰어나가 10만 군대를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였다. 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조나라 한단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 호부를 확인했음에도 진비 장군이 명을 따르지 않기에 국법에 따라 처단했다. 삼군은 안심하고 나를 따르라. 군영은 삽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계속해서 신릉군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이제부터 나는 한단으로 달려갈 작정이다. 이 중에 부자가 함께 종군한 자가 있으면 그 아버지는 돌아가라. 또한 형제가 종군한 자가 있으면 그 형은 돌아가라. 형제 없이 외아들인 자가 있으면 돌아가 부모를 모셔라. 10만 명의 군사 가운데 신릉군이 말한 조건에 해당하는 병사는 2만 명가량이 되었다. 약속한 대로 그들을 대량으로 돌려보내고 나니 8만 명이 남았다. 신릉군은 그들을 이끌고 바람처럼 내달려 한단성으로 향했다. 갑작스런 공격이었다. 난데없이 영체 후미가 어지러워졌다. 적의 기습입니다. 초병의 보고에 진나라 장수 왕을은 안색이 돌변했다. 조나라 군사인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기습군은 남쪽에서부터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위나라 구원군인 듯 싶습니다. 잠시 후 모든 상황이 파악되었다. 위나라 신릉군의 기습. 이 소문이 퍼졌을 때는 진나라 군사의 후미가 완전히 무너진 뒤였다. 때를 맞추어 한단성 문이 열리며 연파가 5만 대군을 이끌고 벼락같이 달려나왔다. 한단성으로부터 항복의 기별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왕을은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다. 안간힘을 다해 싸웠으나 앞뒤로 몰려드는 위조나라 군사의 협공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끝내 그는 20만 대군 중 7만 군사를 잃고 진소양왕을 보호하며 분수가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단성을 포위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BC 257년 진소양왕 50년, 위알리왕 20년 12월의 일이기도 하다. 이때 진나라 부장 정한평은 위나라 군사에게 포위를 당하는 바람에 후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거느린 2만 군사와 함께 끝까지 저항하리라 결심했다. 그런데 운명은 묘하기도 하다. 지난날 시장거리에서 사귄 바 있던 도살업자 주애가 위나라 장수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대는 원래 위나라 사람이질 않습니까? 투항하여 대량성으로 돌아갑시다. 정한평의 갈등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위나라가 나를 용납한다면 기꺼이 항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한평은 근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기 진본기는 진나라의 이때의 패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왕을 한단을 공격했으나 점령하지 못하고 철수하다. 반면 사기 위세가에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때의 승전을 자랑스레 기록하고 있다. 진나라가 조나라 한단을 포위하자 신릉군 위무기가 왕명을 가탁하여 진비의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를 구원하였다. 이 때문에 조나라는 온전할 수 있었다. 짤막하지만 이러한 기록들 뒤에 숨어있는 신릉군과 후영 등과 같은 이들의 이력 정신을 찾아내는 것도 역사 읽기의 한 재미가 아닐까 싶다. 한편 국경 근처에 머물러 있던 초나라의 영윤 춘신군은 뒤늦게 위나라의 신릉군이 한단성을 구하기 위해 8만 대군을 몰고 와 진나라군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늘이 아직 조나라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도 재빨리 영체를 거두고 군대를 몰아 한단성을 향해 진격했다. 그러나 이미 전투는 끝난 뒤였다. 머쓱해진 춘신군은 차마 조나라 평원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한단성 밖에 이르렀다가 그대로 본국으로 귀환했다. 진군 격퇴.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조효성 왕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컸다. 그는 성문을 열고 친히 성밖까지 달려나가 신릉군의 손을 움켜잡았다. 이것은 평원군도 마찬가지였다. 화살통을 메고 신릉군을 영접하러 나가다. 화살통을 메고 라는 말은 전투 복장 그대로였다는 것을 말한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으면 싸움 복장 그대로 신릉군에게로 달려갔을까? 조효성 왕과 평원군은 최상의 빈객을 맞이하는 예로서 신릉군을 궁안으로 모셔드렸다. 공자야말로
우리 조나라의 은인이십니다. 부족 하나마 5개 성을 시급으로 내드릴 터이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한껏 부추김을 받은 신릉군은 자랑스러움과 자부심 넘치는 빛을 얼굴에 드러냈다. 그가 막 승낙하려는데 옆에서 주애가 속삭였다. 모름지기 일에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이 공자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며 공자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빨리 잊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공자께서는 위나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온 처지입니다. 위나라 처지에서 보면 이는 결코 충성스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공자께서는 공을 뽐내려 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릉군은 퍼뜩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다. 얼굴을 붉히며 주애에게 사죄한 후 조효성 왕과 평원군을 향해 대답했다. 신은 위나라의 죄인이며 조나라에도 별로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찌 감히 봉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호부를 훔쳐 군대를 끌고 나온 신릉군이었다. 위나라로 돌아가는 순간 위알리 왕으로부터 무슨 벌을 받을지 몰랐다. 결국 그는 조효성 왕이 내린 호 땅을 탕모급으로 받았다. 탕모급은 본래 춘추시대의 천자가 상제에게 제사를 올리기 전 목욕하는 위토였으나 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왕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시급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신릉군은 조나라에 머물러 살았다. 뒷이야기 하나. 신릉군이 한단성의 자리를 잡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대량성에 남아있던 그의 문객들도 앞다투어 조나라로 달려왔다. 그중 한 문객이 신릉군에게 보고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이문의 문지기인 후영 노인이 죽었습니다. 신릉군은 움찔했다. 마음에 짚히는 것이 있어 물었다. 언제 어떻게 죽었소? 12월 초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습니다. 12월 초라면 내가 업당에 당도하여 진비를 죽인 바로 그때가 아닌가. 그제야 신릉군은 대량을 떠나올 때 후영이 말했던 수수께끼 같은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 괴로운 일이기는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직하고 충성스런 진비 장군의 저승길에는 반드시 길동무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던 후영은 그때 이미 자결을 결심했음이 분명했다. 신릉군은 길게 탄식한 후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후영 같은 문객을 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나이다. 뒷이야기 2. 신릉군이 머물고 있는 한단성 안에 2사람의 은자가 있었다. 모공과 설공이란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 모공은 도박하는 사람이었고 설공은 술을 파는 사람이었다. 신릉군은 대량에 있을 때부터 이 2사람이 은자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 2사람을 만나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러나 모공과 설공은 도무지 신릉군과의 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신릉군은 미복 차림으로 도박장으로 가 도박하며 모공을 사귀었고 또 때로는 시장으로 나가 술꾼이 되어 설공과 어울렸다. 신릉군의 이러한 노력에 감복했음인지 모공과 설공은 비로소 교유를 허락하고 그에게 마음을 터놓았다. 평원군이 이 소문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신릉군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대 동생은 천하의 명성을 떨치는 명사인데 고작 도박꾼이나 술꾼들과 어울리고 다닌다니 참으로 실망이요. 얼마 후 평원군의 아내는 신릉군을 보았을 때 남편의 말을 전해주었다. 물론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도에서였다. 그런데 신릉군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작별 인사를 고하는 것이었다. 누님께서는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조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렵니다. 동생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누님의 남편인 평원군이 어질고 현명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나라를 배신하고 조나라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평원군은 꽤 편협한 사람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이나 술 마시는 사람 중에 어찌 현자가 없을 것이며 의인이 없을 것이겠습니까? 모공과 설공은 내가 이미 대량에 있을 때부터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은둔지사입니다. 조나라에 머물면서 가장 다행스러운 일은 바로 그들과 사귀는 일이었는데 평원군이 이러한 저를 부끄럽게 여기니 어찌 그와 더 이상 상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당황한 부인은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평원군에게 신릉군의 말을 전했다. 평원군은 소매를 들어 얼굴을 가리면서 부끄러워했다. 아,
나는 신릉군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러고는 그 길로 신릉군의 집으로 달려가 관을 벗고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저의 실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야 신릉군은 떠나는 것을 그만두고 그대로 조나라에 머물렀다. 이 소문이 퍼지자 평원군의 저택에 있던 문객들의 대부분이 신릉군의 문화로 몰려들었다. 이 때문에 평원군의 인기는 날로 떨어졌고 반대로 신릉군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사가들이 굳이 이 일화를 기록한 것은 평원군과 신릉군의 우열을 가늠하려는 짓궂은 의도에서가 아닐까? 신릉군이 조나라에 머물러 살면서의 뒷이야기 셋. 신릉군은 조나라에서 10년간 머물며 위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진나라는 그 사이 신릉군이 없는 위나라를 조나라 대신 매년 공격했다. 시달림에 견디지 못한 위알리왕은 자신을 속인 신릉군을 용서하고 사신을 보내 그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릉군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위알리왕의 요청을 매번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문객들에게 엄한 영을 내렸다. 위나라 사신을 내게 안내하는 자는 가차없이 목을 베리라. 이 때문에 위나라의 위기를 알면서도 감히 돌아가자고 권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을 본 도박꾼 모공과 술꾼 설공이 신릉군에게 간했다. 조나라가 공자를 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공자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오직 위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나라가 연일 위나라를 공격하는데 만일 대량성이 함락되고 선왕의 종묘가 부서진다면 공자께서는 장차 무슨 면목으로 천하 사람을 대하려 하십니까? 그때도 천하인들이 공자를 높이 대접할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릉군은 수레를 준비하여 위나라로 돌아갔다. 이에 위알리왕은 신릉군에게 상장군의 인수를 내리고 진군의 공격을 막게 했다. 과연 신릉군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승승장구하여 진나라 군대를 함곡관 안으로 쫓아보냈다. 이 일로 인해 신릉군의 위세는 더욱 천하를 진동시켰다. 신릉군의 문객들 중에 병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신릉군이 싸울 때마다 그 전법을 일일이 기록했는데 후일 세상에서는 이 책을 일러 위공자병법이라 이름 붙였다. 뒷이야기 넷. 신릉군의 눈부신 활약으로 인해 함곡관 안에 갇히게 되다시피 한 진나라는 신릉군을 제거하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썼다. 이리하여 감행한 것이 반간지게. 진나라는 황금 1만 근을 풀어 신릉군에게 살해당한 바 있는 위나라 장수 진비의 가족과 문객들을 대거 포섭했다. 이때부터 대량성 안에는 다음과 같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다. 신릉군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다른 나라 왕들도 신릉군의 그러한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진나라의 모략은 집요하고 치밀하여 때로는 거창한 행렬의 사절단을 신릉군에게 보내기도 했다. 위나라 왕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위알리 왕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끝내 그는 신릉군의 상장군 인수를 거두어들이고 그의 실권을 모두 박탈했다. 신릉군으로서는 가슴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분노가 치솟기도 했고 회한이 일기도 했다. 이때부터 그는 조정의 발길을 끊은 채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었다. 이때의 신릉군의 행동을 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빈객들도 밤새도록 술자리를 벌여 독한 술을 마시며 많은 여자를 가까이 하였다. 밤낮으로 마시고 즐기기를 4년 마침내 그는 술병이 들어 죽었다. 당대를 풍미한 호걸의 죽음치고는 쓸쓸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죽음이다. 이어 사기는 계속해서 졌고 있다. 한고조는 미천하고 나이 어렸을 때 여러 차례 신릉군이 어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황제에 즉위한 후 대량을 지날 때마다 항상 신릉군의 묘에 들러 제사를 지냈다. 한고조는 훗날 천하통일된 진나라를 멸하고 항우와 쟁패하여 승리를 거둔 사람이다. 속명은 유방. 사마천은 한고조 유방이 신릉군을 흠모했다는 사실을 빌려 신릉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소양왕의 한단 공략은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애초 이 계획을 입안한 것은 진나라 승상 범수였다. 최초의 실패. 범수는 책임을 통감했다. 더욱이 자신이 천거한 의제 정한평이 위나라에 투항했다. 상항의 변법 이후 진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 천거한 사람까지 처벌받게 되어 있다. 그는 왕궁 앞으로 나가 석고대죄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범수에 대한 진소양 왕의 신임은 변함이 없었다.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비호했다. 애초 한단성을 공격하자고 한 것은 과인이다. 그대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자가 있으면 참수하리라. 비록 한단성 공략에는 실패했지만 진소양 왕의 천하 통일에 대한 꿈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범수 또한 자신의 죄를 만회하겠다는 듯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여 진소양 왕에게 아뢰었다. 기회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주나라 왕실을 쳐 낙양을 대왕의 영토로 삼으십시오. 이름뿐인 주왕실이었으나 그래도 천자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어느 나라고 낙양만큼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범수는 주왕실을 치라고 과감히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회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범수의 간언에 진소양 왕은 감명을 받았다. 좋은 말씀이오. 이듬해 진소양 왕은 군대를 출격시켰다. 낙양으로 가는 길목에 한나라의 양성이 있었다. 진군은 거침없이 몰아붙여 양성을 점령하고 한나라 군사 4만 명을 목베었다. 이 무렵 주나라의 왕은 준한왕이었다. 그는 진나라 군대가 낙양을 목표로 출병했다는 소문을 듣고 기겁했다. 비밀리에 초, 조, 위, 한, 연 제나라의 밀사를 파견하여 진군을 무찔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어느 한나라도 군대를 보내오지 않았다. 절망한 준한왕은 낙양 일대의 지도를 가지고 함양으로 가서 진소양 왕에게 바쳤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 주나라는 이미 두 개로 갈라져 있었다. 낙양 서쪽의 서주와 동쪽의 동주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때 서주를 다스리는 제후는 서주무공이었고 동주를 다스리는 제후는 동주해공이었다. 준한왕은 서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므로 이때 준한왕이 바친 낙양 지도는 서주무공이 다스리는 지역뿐이었다. 성 36개, 총인구 3만 호. 진소양 왕은 낙양의 지도를 보자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문무백관이 나열한 가운데 준한왕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왕후를 삭탈하고 주공에 임명하노라. 이로써 준한왕은 천자의 신분에서 남을 섬기는 신하의 신분이 되었다. BC 256년 진소양왕 51년의 일이었다. 실제로 주왕실은 이해에 멸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아직 낙양 동쪽의 동주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진소양왕에게 항복한 준한왕은 그 이듬해 함양에서 죽었다. 이에 서주에 있던 주나라 백성들은 공성을 주읍으로 하고 있는 동쪽의 주해공의 땅으로 도망갔다. 진소양 왕은 텅 비다시피 한 낙양으로 들어가 주나라 종묘와 사직단을 허물고 그간 천자의 상징으로 여겨온 구정을 함양성으로 옮겨갔다. 이어 천하 열국에 사신을 보내 포고했다. 구정이 함양에 들었도다. 모든 나라의 군주는 입조하여 조공을 바치고 축하하라. 이 선포에 대해 각 나라 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난날 같았으면 분노와 조롱을 머금으며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로 쳐들어갔으리라. 그런데 이때는 상황이 달랐다. 천하 제1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진나라가 아닌가. 천하 열국이 모두 진나라에 귀복하였다. 사기의 기록이다. 그랬다. 천자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만 않았을 뿐 이때 이미 진소양 왕은 천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각 나라로부터 인지를 받아낸 것도 이해의 일이다. 이것을 보면 34년 후 천하를 통일하는 진시황 이전에 이미 진나라는 완벽하게 그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천하 열국의 사신들이 분주하게 함양성을 들락거리는 광경을 본 범수는 뿌듯하기 그지없었다. 이야말로 장부로 태어난 보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그에게도 이따금씩 미간에 어두운 빛이 서린 때가 있었다. 자신의 의제였던 정한평이 위나라에 투항을 했고 이어 자신이 천거한 바 있는 왕계가 그동안 위나라와 내통해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진소양 왕은 그 일로 범수를 직접적으로 탓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말을 흘렸다. 나라 안이 이렇듯 불안하고서야 어찌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소. 범수는 등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궁을 나왔다. 이때 채택이라는 사람이 함양성에 머물며 출세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채택은 본시 연나라 사람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벼슬을 구하는 유세가였다.
하지만 어느 나라 왕도 그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흘러 그는 함양성까지 오게 되었다. 그가 열국을 돌아다니던 때의 일화가 하나 전해온다. 채택은 출세에 대한 욕심이 남달리 강했던 모양이다. 위나라 대량에 들렀을 때 당시 최고의 인물 감별가인 당거라는 사람을 찾아가 물었다. 선생께서 일찍이 조나라 이태의 관상을 보고 100일 안에 재상이 된다고 예언한 바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태는 조무령 왕의 신하이자 조해문왕 때의 재상이다. 조무령 왕은 사구로 놀러 나갔다가 폐세자 안양군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궁에 갇혀 굶어 죽었는데 그때 그를 굶어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태였던 것이다. 그 후 그는 공자성과 더불어 조나라의 국정을 장악했다. 그렇소. 그렇다면 선생께서는 제 관상도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거는 채택의 당돌한 행동에 기가 막혔는지 한참을 쳐다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대의 코는 매부리 코요. 어깨는 목보다 높이 솟아오르고 툭 붉어진 이마의 얼굴은 상투같이 생겼소. 뿐만 아니라 쭈그러진 콧대에 다리마저 안쪽으로 활처럼 휘었소. 이는 무상이요. 내가 알기로 옛날 성인들이 관상을 보아도 알 수 없는 상이 무상이라던데 아마도 그대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 같소. 하하. 채택은 당거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음을 알고 마주 받아쳤다. 나도 내가 그런 상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궁금한 것은 수명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시지요. 그대는 앞으로 43년은 더 살 수 있소. 이에 채택이 돌아서서 자신의 수레를 모는 마부에게 말했다. 43년이면 충분하다. 내 어찌 그 안에 황금으로 만든 인수를 차지하지 못할 것인가. 황금으로 만든 인수란 재상을 뜻합니다. 그 뒤 채택은 조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으나 끝내 벼슬을 얻지 못했다. 길을 가던 중 오히려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던 돈마저 다 빼앗겼다. 줄인 배를 움켜쥐며 어디로 갈까 고심하는 중에 범수가 정한평, 왕계의 일로 죄스러워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무릎을 치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제야 황금의 인수를 찰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구걸해 가며 겨우 함양성에 당도한 것이다. 여점에 들자마자 채택은 흰소리부터 쳤다. 주인은 좋은 술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게. 내가 머지않아 이 나라 승상이 될 터인데 그때 밀린 돈을 다 갚아주겠네. 여점 주인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다. 손님은 누구시기에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연나라 유색액 채택이라는 사람이네. 천하에 나를 따를 변론가는 아무도 없지. 그뿐인가. 지혜 또한 출중하여 진왕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지금의 승상 범수를 내쫓고 나를 승상으로 임명할 것이 틀림없네. 그러니 주인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술과 음식을 내오게. 별 미친 사람 다 있군. 말도 되지 않는 허풍에 여점 주인은 그 뒤로 채택을 상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채택의 그러한 행각은 계속 이어졌다. 함양성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주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범수는 어디 있는가? 내가 그를 만나는 날 그는 나에게 승상 자리를 내놓지 않을 수 없으리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떠들어대니 이 소문이 범수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다. 처음에는 미친놈이로군 하고 무시하던 범수도 채택이라는 자의 허풍이 자꾸 귀에 들려오자 화를 벌컥 내었다. 웅변이라면 천하에 나를 따를 자가 누가 있겠는가. 나는 사망오제 때의 일부터 제자백가의 설까지 모두 꿰뚫고 있다. 난다긴다 하는 유세가도 모두 내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가. 채택이라는 자가 어떤 자이기에 감히 나를 망신주어 승상직을 빼앗겠다고 떠들어댄단 말이냐. 그러고는 신복 부하를 시켜 채택을 잡아오게 하였다. 승상부 관리들은 채택이 머물고 있는 여점으로 달려갔다. 여점 주인이 놀라 채택에게 말했다. 큰일 났소. 공연히 입을 잘못 놀려 큰 화를 당하게 되었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망치는 게 어떻겠소. 그러나 채택은 오히려 껄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잘 되었군. 범수가 스스로 나를 만나려 하니 오늘로써 범수도 승상부에서 떠나게 되었구나. 채택은 허름한 베옷에 구멍난 집신을 신고 승상부로 끌려갔다. 범수는 관사 높은 자리에 앉아 붙들려오는 채택을 내려다보았다.
당하에 선 채택은 당연히 큰 절을 올려야 했다. 그것이 예법이다. 그런데 그는 절은커녕 읍조차 하지 않았다. 고개만 까딱 흔들었을 뿐이었다. 범수는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쏘아보듯 채택을 응시하다가 대뜸 소리쳤다. 내가 나를 내쫓고 승상이 되겠다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니는 자인가? 채택은 조금도 위축됨 없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목적이야 간단하지요. 첫째는 상국을 위함이요, 둘째는 저를 위함입니다. 이놈, 나를 위해 그러다니? 내가 감히 내 앞에서 요설을 짓거릴 셈인가? 범수가 자기를 윽박지를수록 채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탄식하는 표정을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허, 안타깝고 슬픈 일이로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이거늘. 장강의 앞물결도 뒷물결에 밀려 먼저 바다에 이르는 것이거늘. 인간사도 마찬가지. 성공한 자는 뒤에 오는 자를 위하여 물러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거늘. 어찌 이 나라 상국은 그렇게 간단한 이치도 모른단 말인가. 범수는 겉으로는 화를 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호기심이 없지도 않았다. 누가 성공한 자이고 누가 뒤에 오는 자라는 것이냐? 상국께 묻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 성하고 눈귀 밝고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야 당연히 성공한 사람이다. 또 묻겠습니다. 천하의 자기 뜻을 성취하고 존귀한 부유를 누리고 백성들을 즐겁게 하고 부귀영화를 후손에 전하면 이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날 진나라 상한과 초나라 오기와 월나라 문종은 평생 큰 공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손도 끊어졌습니다. 상국께서는 이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범수는 속으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들어 자신이 자주 생각해보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이자는 독심술을 익혔는가? 그는 일부러 다른 대답을 던졌다. 그들이 비록 명대로 살지 못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들이 생전에 이룬 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이름은 후세까지 길이 남을 것이다. 이 정도면 사람으로 태어나 성공한 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자 채택의 입가에 짙은 냉소가 서렸다. 상국께서는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상국이 생각하시기에 상황은 스스로 비명에 죽기를 바랐겠습니까? 아니면 관중처럼 천수를 누리기를 바랐겠습니까? 범수로서는 정곡을 찔린 셈이었다.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답은 뻔합니다. 관중처럼 천수를 누리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는 초나라 오기도 월나라 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비명에 죽어갔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상국께서는 상황이나 오기나 문종과 같은 죽음을 원하십니까? 범수는 역시 침묵했다. 답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채택은 스스로 답을 내렸다. 물론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입신양명하여 부귀를 누리는 것도 성공이랄 수 있겠지만 그 죽음 또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온전한 성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명을 이루되 이름까지 빛나는 자는 상등 인물이요. 공명은 이루었으나 이름에 오점을 남기는 자는 중등 인물이요. 공명도 이루지 못하고 이름마저 더럽힌 자는 하등 인물이다. 이 말은 곧 공명을 이루었다고 반드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범수는 어느새 채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옳은 말이요. 처음으로 범수의 입에서 긍정하는 대답이 나왔다. 말투도 하계에서 하우로 바뀌어 있었다. 채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범수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자 채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상국께 또 묻겠습니다. 공명은 이루되 성명을 더럽힌 상황 오기, 문종과 공명도 이루고 성명도 보존한 강태공이나 관중을 비교하면 누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태공과 관중이 낫소.
그렇다면 상왕, 오기, 문종이 이룬 공명과 상국이 이룬 공명을 비교하면 누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공로가 어찌 그들만 하겠소? 그러면 이제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상국은 상왕, 오기, 문종의 공명에 비해 낮으면서도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는 당시 그들이 누린 부귀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이 어찌 분수에 합당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국의 성명입니다. 만일 상국께서 이후의 행동을 잘 보존하시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 공명과 성명을 함께 이루는 상등 인물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상왕이나 오기처럼 비명에 죽어 이름을 더럽히면 상국이야말로 하등의 생밖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왕과 오기와 문종이 드높은 공명을 이루었으면서도 비명의 죽음으로써 성명을 손상시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물러날 때에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월나라 범녀는 어떠했습니까? 태양이 높이 솟았다가 서쪽으로 지는 이치를 알아 초연히 세속을 떠나 마침내는 도주공이라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었습니다. 상국께서는 이래도 왕으로부터 의심을 사면서까지 승상 자리에 연연해 하실 작정이십니까? 만일 상국께서 지금이라도 승상의 인을 내놓고 진왕에게 어진 사람을 천거하면 진왕은 상국을 더욱 공경할 뿐 아니라 상국 스스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국은 승상직에 연연하다가 비명에 죽어가며 성명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히 승상직을 버리고 지금의 공명과 후세의 성명을 모두 얻으시겠습니까? 채택의 이 논리는 한마디로 공명과 성명에 관한 상관관계다. 이는 비단 범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니라. 누구나 태어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문제이며 오늘날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범수인들 어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천하 통일의 기반을 이루고 난 뒤부터 그는 자신의 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 채택은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고 교묘하게 파고들어 논쟁의 화제로 삼은 것이었다. 상등인물, 중등인물, 하등인물. 채택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는 순간 범수는 그간 자신의 고민이 일시에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깨달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채택의 손을 잡았다. 선생 덕분에 어지럽던 내 마음이 일시에 깨끗해졌소이다. 내 이후로는 모든 것을 선생의 가르침에 따르리다. 그러고는 채택을 이끌어 윗자리에 앉히고 손님에 대한 예로서 극진히 대접했다. 좀 엉뚱한 말이지만 범수로서는 인생의 고뇌를 떨치고 또 다른 인생의 도리를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것을 일러 우리는 각이라고 하던가. 불교에서의 오도 또는 해탈과 상통하는 말이다. 다음 날 승상 범수는 궁으로 들어가 진소양 왕에게 아뢰었다. 채택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산동에서 왔습니다. 그는 왕을 도와 창업을 이룰 만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신은 무수한 사람을 만나왔지만 그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지 못했으며 신 또한 그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숨길 수 없어 감히 대왕께 천거합니다. 진소양 왕은 인재라는 말에 크게 기뻐하여 그날로 채택을 불러들여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과연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고 뛰어났다. 진소양 왕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에게 객경 벼슬을 내려주었다. 이를 기회로 범수는 재빨리 승상의 인수를 반납하고 은퇴할 것을 청했다. 진소양 왕이 범수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자 그는 병이 들었음을 핑계하고 자리에 드러누웠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진소양 왕은 범수의 은퇴를 허락하고 채택을 승상으로 삼았다. 그 후 범수는 자신의 시급인 응읍으로 내려가 편안한 여생을 마쳤다. 새삼스레 거론할 필요도 없이 그는 상왕, 오기 등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은 덕분으로 오늘날까지 가히 공명과 성명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말은 쉽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범수의 말년은 더욱 곱씹어 볼 만하다. 반면 채택이라는 인물은 어딘가 가벼워 보인다. 재능만 성하고 진실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평을 내리고 있다. 긴 소매를 입어야 춤을 잘 출 수 있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할 수 있다. 라는 한비자의 말은 믿을 만하다.
범수와 채택은 자유자재로 변론을 펼 수 있는 유세가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백발이 될 때까지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세한 나라들이 작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열국을 돌아다닌 끝에 진나라에 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나라의 능력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일종의 배경론이다. 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줄 만한 기본적인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입사해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느꼈음에 틀림없다. 사마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이들 두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도 범수와 채택이 성공한 것은 그들이 일찍이 곤궁한 처지에 빠져서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곤궁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발하지 않았던들 범수와 채택이 어찌 성공을 거두었을 것인가. 이번에는 노력론이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려는 본인의 의지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다고 본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환경론과 노력론을 합쳐놓은 주장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분발시킨다. 처지가 불우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남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것을 지녔다고 생각하라. 월영을 당해 발목이 끊어진 사마천이 사기라는 위대한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자신이 처했던 어려운 환경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마천은 한 인물의 성공과 실패를 거론할 때 그 배경과 본인 자신이 처한 환경의 극복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음이 분명하다. 그는 단순한 역사 기록자를 넘어서 인물 탐구가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데까지 생각이 미친 사마천의 시각에 새삼 경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오늘날 태어났어도 사마천은 인류에게 소중한 사기에 버금가는 또 다른 유산을 남겨주었으리라.